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카페에서 국제문화 저널리스트 안드레 마르티네즈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화면에는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한 한국 콘텐츠들의 데이터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플라멩코와 라틴 음악을 주로 다뤄온 그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관심은 온통 한국 문화에 쏠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펜을 들어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21세기 문화 패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일간지 문화부에서 근무하는 국제문화 저널리스트 안드레 마르티네즈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각국의 문화 흐름을 취재해왔는데 최근 들어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문화 제국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기자로 일하기 시작한 2009년,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축은 여전히 서구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빌보드 차트를 장악한 미국 팝송, 그리고 유럽의 전통적인 고급 문화가 여전히 주류였죠.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도 흥미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J-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저 역시 이런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초반부터 뭔가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음악과 드라마가 조금씩 화제가 되더니 2018년 BTS의 빌보드 1위를 계기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음악의 또 다른 성공 사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드리드 거리에서 스페인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고 현지 댄스 학원에서 K-팝 안무를 가르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패션과 뷰티 트렌드까지도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이런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K-컬처 전문 기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문화 패권의 완전한 이동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가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K-POP 걸스 데몬 헌터스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과 글로벌 제작사가 손을 잡고 만든 이 작품이 공개. 2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한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K-팝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K-팝의 문법 자체를 애니메이션 언어로 번역한 작품이었죠. 주인공들이 부르는 노래는 실제 K-팝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만들었고 한국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가사, 중독성 있는 후크, 그리고 파워풀한 안무까지 모든 것이 K-팝의 공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캐릭터 설정이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고유한 개성과 포지션이 있고 이것이 실제 K-팝 그룹의 멤버 구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리더, 메인 보컬, 리드 댄서, 래퍼 등의 역할 분담은 물론이고 멤버들 간의 케미스트리와 팬들과의 소통 방식까지도 K-팝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죠. OST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고 유튜브에서는 팬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바이럴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굿즈 판매량도 실제 K-팝 아티스트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K-팝이 이제 하나의 장르를 넘어서서 범세계적인 문화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작품이 서구 제작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적 감각을 체화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팝은 이제 세계가 학습해야 할 교과서가 되었다. K-POP 걸스 데몬 헌터스를 더 자세히 분석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진이 K-팝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디테일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악적 측면에서 각 캐릭터의 보컬 라인 분배는 실제 K-팝 그룹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메인 보컬, 리드 보컬, 래퍼의 역할 분담이 명확했고 브리지 부분에서의 감정적 고조와 클라이맥스에서의 단체 하모니까지 모든 것이 K-팝의 전형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심지어 애드립과 보컬 페이킹까지도 실제 K-팝 아티스트들의 스타일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가사 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것은 물론이고 특정 단어의 반복을 통한 중독성 확보, 그리고 팬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후크라인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릭터들의 개성과 포지션까지도 실제 K-팝 그룹의 멤버 구성을 참고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츤데레 캐릭터, 밝고 에너지 넘치는 캐릭터, 차가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 등등. 이런 설정들은 모두 K-팝 팬덤에서 사랑받는 전형적인 캐릭터 유형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안무 시퀀스였습니다.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무가가 참여해서 동작 하나하나를 설계했고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때도 K-팝 특유의 칼군무와 포인트 안무를 정확히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포메이션 체인지와 센터 포지션 변화, 그리고 각 멤버의 킬링 파트까지도 실제 K-팝 무대를 보는 듯한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이제 한국식 감각을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학습하고 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K-팝의 세계화가 음악을 넘어서서 퍼포먼스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리즈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 파격적인 기획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백댄서로만 여겨졌던 댄서들을 전면에 내세워 주연으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혁신은 댄스를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 끌어올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완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무대였고 음악과 안무 그리고 시각적 연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화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원트팀이 선보인 부채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전통 한국 무용의 요소인 부채와 갓을 활용하면서도 현대적인 힙합 비트와 절묘하게 결합시킨 그 무대는 유튜브에서 1,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미적 감각을 세계에 보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집단 군무의 완벽한 동조성,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강렬함,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퍼포먼스까지 이 모든 것들이 K-댄스만의 특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한국적 댄스 문법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댄스 컴페티션에서도 한국식 안무와 퍼포먼스 구성을 차용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현지 댄스 아카데미에서도 K-댄스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댄스조차 한국이 표준이 되고 있다. K-팝의 진정한 세계화는 단순히 한국 그룹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 자체를 세계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이브와 개펜 레코드가 손을 잡고 만든 글로벌 걸그룹 캐츠아이였습니다. 이 그룹이 특별한 이유는 멤버 구성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스위스,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멤버들이 한국에서 K-팝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 그리고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을 한국식으로 교육받은 것이죠. 심지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도 필수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204위에 올랐고 미국 투어는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완전히 K-팝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구 멤버들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K-팝 특유의 안무와 무대 구성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 방식도 완전히 K-팝 스타일이었습니다. 브이로그, 라이브 스트리밍, 팬
팬사인회 등등 모든 것이 한국 아이돌들의 활동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심지어 멤버들의 개인 SNS 운영 방식까지도 K-팝 아이돌들의 스타일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K-팝이 이제 한국의 음악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의 보편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체계적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동료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돌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고 있다. K-팝 시스템의 세계 진출이 아시아나 미주를 넘어서 유럽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는 SM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만든 영국인 보이그룹 디어 앨리스였습니다. 이 그룹의 탄생 과정을 취재하면서 저는 문화 패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5멤버가 한국에서 100일간 집중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K-팝 특유의 강도 높은 연습 시스템, 보컬과 댄스를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해야 하는 훈련 과정, 그리고 팀워크와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죠. BBC에서는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는데 영국 청년들이 한국의 훈련 시스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보여준 깊은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단순히 K-팝의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예의와 문화를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심지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보이며 자신들의 음악에 한국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데뷔 후의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영국 출신이면서도 한국어 가사를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K-팝 특유의 안무와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영국 밴드보다도 더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영국의 10대와 20대들에게는 이미 K-팝이 가장 쿨하고 트렌디한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며 저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한때 비틀즈를 배출하며 세계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영국에서 이제는 한국식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 밴드가 한국 시스템으로 태어나는 시대, 문화 패권은 이제 완전히 한국의 것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의 성공을 넘어서 문화 생산 시스템 자체의 우위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아시아 문화를 대표했던 일본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저는 2000년대 일본 문화의 전성기를 직접 목격한 세대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우타다, 히카루와 아유미, 하마사키의 J-팝, 그리고 일본 드라마까지 당시 일본은 확실히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화제성 면에서는 예전만 못합니다. 오히려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J-팝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며 글로벌 확장에 소극적이었던 결과 이제는 국제 차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BTS와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뉴진스, 아이브, 여자아이들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그룹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음악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까지 종합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워너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확장성입니다. 일본이 자국 시장에 안주하며 내수용 콘텐츠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겨냥한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앞서 언급한 K-POP 걸스, 데몬 헌터스, 캐츠아이, 디어 앨리스 같은 사례들이죠. 한국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식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국제문화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1세기의 문화 제국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문화 현상을 집중 취재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K-팝 붐이나 일시적인 한류가 아니라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21세기 문화 패권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순간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문화의 확장 방식입니다. 과거 서구 문화나 일본 문화가 일방적인 수출에 그쳤다면 한국은 현지화와 글로벌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진정한 의미의 문화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캐츠아이와 디어 앨리스 같은 글로벌 그룹들이 한국식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서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몇 개의 히트작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SM, YG, JYP, 하이브 같은 기획사들은 이제 단순한 음악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노하우와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각국에서 현지 버전의 K-팝 그룹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과 혁신성입니다. K-팝만 해도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다양한 컨셉,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적 실험,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퍼포먼스까지 매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역동성이야말로 한국 문화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가 따라 배우는 교과서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미래를 쓰고 있다. 전 세계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 노랫말과 함께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문화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